예, 안녕하십니까? AI 활용 교육 전문가 과정 강사 강성가입니다. 이번 1강 강좌에서는 인공지능의 정의 및 개요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 줄여서 AI라고 부릅니다. 자,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학습하고 생각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관점별로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개념의 인공지능은 조금 철학적인 개념으로 지성을 갖춘 존재 또는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적인 지능을 의미합니다. 기술적 개념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문제 해결, 지각, 언어 이해 등 인간의 고유한 인지 능력을 컴퓨터가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연구 분야를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의 사용 예를 한번 보면은요, 진정한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된 예를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애플의 시리라고 하는 비서, 삼성의 빅스비와 같은 AI 음성 비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이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적 능력을 모방하는 기술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바로 학습, 추론, 지각입니다. 먼저 학습을 보면은 과거의 패턴들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인공지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아주 큰 용량의 변화하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한다는 의미는 큰 빅데이터로부터 어떤 패턴이나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문제 해결이라는 이 요소는 인공지능은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추론 능력이 있습니다. 즉, 주위의 상황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어떤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뽑아서 그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예측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 이러한 추론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어떤 기계적인 반응이 아닌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 추론이 중요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어떤 실제적인 환경은 항상 모든 데이터나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어떤 기존 데이터로부터의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추론, 앞으로 현재 벌어지는 데이터에 대한 추론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에게 더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대응을 제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추론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인공지능이 중요한 하드로 떠오르는 데에는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어떤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가 한몫을 했습니다. 그런 빅데이터로부터 특징이나 패턴을 뽑아내고 그러한 특징이나 어떤 패턴을 기반으로 어떤 가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 이 빅데이터가 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는 물론 사물 인터넷으로 수집된 데이터까지 분석을 해서 비즈니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특징을 보면 범용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을 여러 용도로 다양한 산업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러한 인공지능의 범용성이 즉 여러 분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IT 산업에만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됐다면 최근에는 어떤 제조업 분야라든가 금융, 주식이나 환율을 예측하는 분야, 또한 의료 등 전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료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의사, IBM 왓슨이 있죠. 또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 변호사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어떤 지적 수준 또는 기능 발전, 구현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 수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기준은 인간과 같은 사고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적 수준에 따라서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 발전에 따라서 즉 기준이 입력에 따른 출력이 변하는 에이전트 관점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레벨 1, 첫 번째 레벨에서는 그냥 단순한 어떤 기계적인 장치에 들어가는 제어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자, 레벨 2의 인공지능은 어떤 고전적인 처음에 1950년대, 60년대 만들어진 그런 고전적 인공지능입니다. 그 다음 레벨 3번은 머신러닝, 기계학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레벨 4가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딥러닝은 심층 신경망 학습이라고도 부릅니다. 요 딥러닝은 사실 머신러닝 기술의 한 분야입니다. 자, 여러 가지 머신러닝 기술들 중에서 인간의 두뇌세포, 즉 뉴런을 그대로 모델링한 그런 알고리즘이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그 신경망 알고리즘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딥러닝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구현 방식을 기준으로 지식 기반 방법론, 데이터 기반 방법론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식 기반 방법론에서는 인지라든가 추론, 학습, 행동이 주요한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방법론에서는 머신러닝, 기계학습과 데이터 마이닝 요 두 기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수준에 따른 분류죠. 약인공지능은 특정 문제 해결에 전문화된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스팸 메일 필터링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검색 서비스 또한 구글의 어떤 번역 기능, 저희가 유튜브에 가서 어떤 재밌는 예를 들어서 동물 영상 이렇게 하면 검색이 되죠. 바로 유튜브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에 따라서 영상을 추천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강인공지능은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같은 그런 수준의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에 등장하는 스카이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서 로봇 또한 생산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해내는 협동 로봇들이 있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로봇들이 강인공지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초인공지능은 인류 전체의 지능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류가 앞으로 1000년 동안 쓸 수 있는 신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고차원의 명령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약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크 AI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약인공지능은 한 가지 목적에, 어떤 전문 분야의 한 가지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서 해당 분야에서는 인간 수준 또는 인간 수준 이상으로 잘 작동을 하지만 다른 작업은 수행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약인공지능에서도 이제 자각이라든가 감정, 창의적 사고와 같은 그런 인간 지능은 없습니다. 특정 분야에만 전문화된 그런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떠한 목적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적당한 규칙에 의해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 프레임이 있었죠. 또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 요 기술은 자율주행에만 최적화되어 있죠. 알파고는 바둑 기능에만 최적화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약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강인공지능은 스트롱 AI라고 부릅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 약인공지능처럼 어떤 특정한 작업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처럼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하고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어떤 범용적인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약인공지능의 그런 제한된 기능을 뛰어넘어 모든 산업 분야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영화 아이 로봇이 있었었죠. 예, 아이 로봇에서 이 로봇들의 지능이 발전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하죠. 그거를 어떤 착한 로봇이 방어를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 아마 버전 5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터미네이터에서도 이 로봇이 특정 어떤 소년이나 사람을 이제 제거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대로 계속 특정 인물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인공지능은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고 부릅니다. 인간보다 몇백 배 이상 뛰어난 지능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연산 능력뿐만 아니라 과학이라든가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를 해줍니다. 일반적인 지식과 사회적인 능력도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의 모든 어떤 지능적 능력, 창의력이라든가 감정이입, 추론, 과학적인 이해, 사회적인 지능 등 전 영역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즉 스스로 학습하고 개선해서 지능을 무한히 향상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을 초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기능 발전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한 제어 프로그램. 엄밀한 의미로 인공지능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세탁기 보면 세탁이 다 끝나게 되면 음성이 나오게 되죠. 뭐 세탁이 종료가 됐더라고. 또한 전자면도기를 보면은 프로그램대로 어떤 사람의 수염을 이제 제거를 해주죠. 단순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대로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고전적인 인공지능은 입력과 출력의 조합수가 좀 극단적으로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추론 및 탐색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지식 베이스를 기반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고전적인 어떤 퍼즐 문제 있죠. 그런 퍼즐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머신러닝이 도입된 인공지능, 기계학습이 도입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판단하게 됩니다. 즉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특징과 또는 패턴을 발견하는 그런 학습된 모델을 만들고 그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추론이나 분류 같은 거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어떤 전형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이용합니다. 딥러닝, 즉 신경망 기술도 머신러닝의 한 종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딥러닝이 도입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도입된 인공지능을 좀 두 개로 분류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머신러닝이 도입된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좀 제외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 벡터 머신이라든가 베이지안 분류기라든가 또는 어떤 주성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머신러닝이 도입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이 도입된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 내용은 바로 뒤에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딥러닝이 도입된 인공지능입니다. 딥러닝은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신경망에 특화된 그런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입력 데이터 자체를 학습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자, 구글에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강아지 그림 500장과 고양이 그림 500장을 학습시켜서 새로운 어떤 고양이 그림이나 새로운 강아지 그림을 넣어주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고양이 그림이다, 강아지 그림이다 이렇게 분류를 거의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바로 사례가 딥러닝이 도입된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단순 제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미리 정해놓은 어떤 규칙이나 조건에 따라서 결정된 반응만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요 단순 제어 프로그램은 쉽게 얘기해서 저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뭐 스무고개와 같은 것들이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어떤 동물을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계속 질문하죠. 다리가 몇 개냐? 주로 어떤 것을 먹이로 먹느냐? 육지에서 사는지 뭐 물에서 사는지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수음원 안에 그 답을 맞추게 되죠. 자, 미리 정해놓았던 규칙, 조건에 따라서 결정된 반응만 그런 수행하는 방식이 단순 제어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학습이나 추론 능력은 없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자율적인 학습, 추론, 적응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입력에 대해서 항상 정해진 결과값, 동일한 출력만 산출하게 됩니다. 과거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상황이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응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on, off, yes, no와 같이 필요한 변수가 두 가지뿐인 가장 기초적인 단계 인공지능입니다. 요즘에 세탁기라든가 또한 로봇 청소기 등이 바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전적 인공지능은 단순 제어 프레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단순 제어 프레임과 차이는 조금 어떤 경우의 수, 즉 패턴이 좀 극단적으로 많아졌다. 이게 좀 차이가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학습이 아닌 정해진 미리 정해놓은 규칙과 조건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로봇 청소기, 바둑게임 프레임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간 지능의 핵심, 즉 어떤 논리적인 추론이라든가 계획, 문제 해결 등을 상징적인 어떤 조작으로 모사하려는 접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상징적인 조작으로 모사하려는 접근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한 수학 시간에 플로우 차트 어떤 이런 도구 사각형이라든가 또는 평행사변형 그다음에 둥근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어떤 시작, 프로그램의 시작. 그다음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처리. 그다음 평행사변형은 어떤 판단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수를 2로 나눠서 0과 같으냐, 즉 짝수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죠. 그럼 판단과 관련된 도형이 평행사변형이었죠. 자, 이런 어떤 플로우 차트라든가 컴퓨터 공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 UML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 이런 것들이 바로 해당이 상징적인 조작으로 모사하려는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고전적인 인공지능에는 전문가 시스템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 어떤 운동이 좋은지 추천해 준다든가, 병원에 있는 당뇨병 환자한테 어떤 음식이 좋은지 식단을 추천해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전문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추론 엔진, 예측이죠. 환율 예측, 주식 예측과 같은 그런 추론 엔진, 여러 가지 지식 베이스, 많은 어떤 데이터베이스 안에 많은 양의 어떤 지식을 쌓아놓고 비슷한 유형의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그 지식 베이스로부터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그 저장소 역할을 해주는 게 지식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적인 인공지능 프레임을 만들 때 논리적인 프레임이 가능한 프롤로그라는 프레이밍 언어가 있는데 바로 고전적 인공지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에 도입된 인공지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시적인 규칙을 사람이 일일이 작성하지 않고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어떤 패턴이나 특징을 자동으로 학습해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지식이나 규칙을, 즉 사람이 프로그램하지 않고 요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데이터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적합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보유한 지식을 기반으로 추론 및 탐색하는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얼굴 인식, 그 스마트폰에 로그인할 때 뭐 번호로 이용해서 로그인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기 얼굴을 비추게 되면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로그인이 가능하죠. 그런 기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어떤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의 키워드를 던지면 그에 맞는 동영상들을 추천해 주는 기술도 바로 머신러닝이 도입된 인공지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지도학습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 여기서 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답을 의미합니다. 예,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 뭐 수학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2차 방정식을 푼다라든가 그보다 더 쉬운 뭐 1차 방정식을 푼다고 했을 때 답을 알려주죠. 또한 어떤 그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 종목들이 있죠. 바로 그 운동 종목, 예를 들어 육상이라든가 높이뛰기라든가 멀리뛰기, 뭐 기타 다른 올림픽 종목에 보면 대부분 코치나 감독이 있죠. 코치나 감독은 그 해당 운동에 대해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기술들을 알고 있죠. 즉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코치나 감독이 선수들을 지도할 때 정답을 알려주는, 그럼으로써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바로 그런 방식이 지도학습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도학습에는 선형익이라든가 의사결정 트리, 소프트 벡터 머신, KNN, K 리어리스트 네이버. K라고 하는 값이 어떤 상수인데 그 상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어떤 패턴을 찾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키가 한 100, 한 60 정도 된다. 그러면 초중고 학생에서 키가 160cm 정도, K값이 160이면 키가 160이면 보통 고등학생은 보다는 중학생이나 아니면 초등학생이 좀 가깝죠. 어떤 이런 K값을, K라는 상수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비지도 학습은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unsupervised, 감독, 즉 코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정답을 주지 않고 학습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이 없다는 얘기는 정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답 없이 데이터의 어떤 군집이나 패턴을 발견하는 학습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유치원생들한테 유치원 선생님이 빨강색으로 된 사각형과 녹색으로 된 삼각형 도형 30개를 한 바구니에 섞어가지고 유치원생들한테 주고 뭐 똑같은 것끼리 분류해봐 그러면 유치원생들이 그 빨강색 사각형과 녹색으로 된 삼각형을 정확히 30개씩 분류하거든요. 선생님이 뭐 이거는 빨강색이야, 녹색이야 또는 사각형이야, 삼각형이야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한번 30개 30개 삼각형과 사각형을 섞은 다음에 똑같은 것끼리 분류해봐 그러면 유치원생들 잘 분류하거든요. 바로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주지 않았지만 어떤 데이터의 군집이나 패턴을 쉽게 유치원생들도 발견하죠. 예,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에는 K-민즈라든가 PCA, 주성분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DB 스캔은 어떤 밀도, 덴시티입니다. 밀도를 기반으로 어떤 클러스터, 군집을 분류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강화학습은 어떤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서커스에서는 돌고래를 사육사가 훈련을 시켰죠. 지금 법으로 금지됐지만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보면 그 돌고래를 훈련시킬 때 돌고래가 풀장에서 힘차게 뛰어올라서 어떤 링을 통과하면 사육사가 꽁치를 먹이로 한 마리 주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돌고래는 그 꽁치라는 먹이를 하나 더 얻어먹기 위해서 사육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훈련을 하죠. 자, 바로 이렇게 보상을 통해서 행동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게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Q러닝이라든가 딥 Q 네트워크입니다. 깊은 심층 Q 네트워크, 이런 알고리즘들이 강화학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딥러닝이 도입된 인공지능을 보겠습니다. 머신러닝보다 발전해서 데이터 자체를 스스로 학습하는 수준의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뇌 신경구조, 바로 뉴런이죠. 그 뉴런의 신호 전달 과정을 그대로 모델링한 인공신경망을 심층적으로, 즉 여러 개 겹겹이 구성을 해서 주어진 입력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복잡한 특징이나 패턴을 찾아내고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앞에서 설명한 머신러닝도 그렇고 요 딥러닝도 그렇고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복잡한 특징이나 패턴을 찾아내서 학습한다고 그랬는데요. 중요한 차이점은 머신러닝을 이용한 학습 과정에서는 인간이 개입을 합니다. 즉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뽑아내고 그 특징은 어떤 수치화된 벡터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벡터화된 수치값을 먼저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에서 뽑아내고 그 특징 벡터 값들을 머신러닝 프로그램한테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딥러닝을 이용한 학습 과정에서는 그 딥러닝 알고리즘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그 특징 벡터 값을 알아서 뽑아냅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 기계가 스스로 해답을 찾아서 분류나 예측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 추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에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려면 사람이 인지하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 즉 0과 1로 된 그런 데이터겠죠.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때 데이터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토대로 데이터를 어떤 수치화된 보통 0.0128 이런 실수값으로 0과 1 사이에 그런 실수값들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치화된 벡터 값입니다. 제가 그러한 데이터들을 수치화된 벡터 값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바로 학습이라고 특징 추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와 지능형 CCTV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에 박스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이미 다 특징 추출, 학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박스라고 하는 장애물을 바로 인식을 해서 피해갈 수가 있죠. 이 지능형 CCTV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그 주차가 안 되는 구역에 주차를 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미 다 학습이 됐기 때문에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 CCTV를 통해서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사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현 방식에 따라서 지식 기반 방법론과 데이터 기반 방법론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 기반 방법론은 저장된 지식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방법이고 핵심 요소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인지, 자각이죠. 학습, 추론, 행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방법론은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지식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나 데이터 마이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식기반 방법론 한번 보겠습니다. 인지, 학습, 추론, 행동과 같은 인간의 지적 기능을 모방하기 위해 지적 기능들을 기호로 표현하고 기호는 이전에 얘기했던 플로우 차트의 그런 도형이 될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공학에 보면 어떤 Z 언어라고 하는 수학적인 기호로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Z 언어 또는 Z 명사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런 기호들로 표현하고 자, 이를 논리적인 규칙에 근거해서 처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시도가 되었는데 이게 바로 지식기반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 지식기반 방법론에서는 인지, 레코그니션, 인식이라고도 부릅니다. 레코그니션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인지, 즉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특정 대상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인지의 종류에는 자연어 처리, 요즘에 예를 들어서 챗GPT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하는 대신에 컴퓨터에 마이크를 연결하고 사람이 음성으로 마이크에다가 예를 들어 컴퓨터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 챗GPT의 프롬프트에 그대로 텍스트가 쫙 나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알려줘. 자, 이런 것도 바로 자연어 처리 기술이 되겠고 택시기사분들이 손님이 어디로 가자고 했을 때 위치를 잘 모르면 카카오 내비를 이용하는데 카카오 내비에 음성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구 무슨 아파트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카카오 내비에서 인식을 해서 길 안내를 해주죠. 자, 그런 것들이 다 자연어 처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번역, 영어를 한글로 번역한다라든가 숫자, 또 글씨를 인식한다라든가 차량을 가지고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주차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서는 그 주차바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놨죠. 차량 남발을 인식하죠. 숫자 인식 기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동영상 인식 기술이 되겠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에 로그인할 때 스마트폰 카메라에
자기 얼굴을 비치면 얼굴 인식이 돼서 로그인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이미지 인식 기술도 인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과 추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규칙을 만들고 결론을 도출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학습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특징 추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어떤 특징 벡터값, 수치화된 벡터값으로 변환하는 작업, 이걸 특징 추출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특징 추출이 학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학습한 지식이나 규칙을 기반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예측하는 과정을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학습한 지식이나 어떤 규칙을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기반, 근거를 가지고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예측이나 판단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바로 학습과 추론을 핵심 요소로 하는 지식 기반 방법론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행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가 인간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영역으로 매 순간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도록 어떤 전략과 보상의 개념을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서커스 안에서 돌고래 훈련시키는 내용을 설명을 예로 들었는데 바로 보상이라고 하는 먹잇감을 돌고래한테 주는 전략과 보상의 개념을 사용하는 게 바로 행동이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외부로부터 입력을 받아 내부적으로 처리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을 결정하고 시행하는지를 중심으로 분류를 합니다. 구글의 딥마인드 팀에서 소쿠반이라는 게임을 이용해서 이 행동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중에 바로 강화학습이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기반 방법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공된 데이터로부터 연역적으로 지식을 추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입니다. 연역적은 귀납법하고 반대죠. 즉 어떤 대전제로부터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대표적인 연역법의 예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직접 규칙이나 지식을 입력하는 대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AI가 스스로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이나 판단을 수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방법론은 데이터 중심입니다. 학습은 데이터 품질과 양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자,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규칙을 일일이 코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패턴 발견 시에는 어떤 통계적인 방법, 확률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들 간의 숨은 관계를 찾아내게 됩니다. 또한 일반화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추론,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한 추론이 가능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기반 방법론의 두 번째로 데이터 마이닝이 있습니다. 자, 통계적인 어떤 기술과 기계학습의 방법과 데이터베이스 이 세 가지 기법이 전부 다 융합이 된 게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하는 목적은 먼저 패턴을 인식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어떤 행동, 조건 등을 규명하는 그런 내용을 의미합니다. 예측, 어떤 고객의 미래 행동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수요, 매출 등을 예측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마이닝은 어떤 분류, 어떤 대상을, 즉 고객을 특정 그룹이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VIP라든가 로얄 층에 해당하는 고객이 있고, 잘 어떤 특정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그런 충성도가 없는 고객으로 분류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 탐지를 하기 위해서도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비정상적, 예의적인 데이터들을 식별할 때도 데이터 마이닝이 사용이 됩니다. 또한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할 때도, 즉 제품 A를 사면 B도 같이 산다. 이런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도 데이터 마이닝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분류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